강원도 산골. 이름도 낯선 작은 읍내 초입에 대장간 하나가 서 있었다. 함석 지붕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문설주에는 최가대장간이라는 나무 간판이 예순. 해가 넘도록 비바람을 견디며 걸려 있었다.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졌지만 이 근방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대장간 주인 최경만은 올해로 82이었다. 허리는 굽었고 두 손은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마디마디 거칠었지만 망치를 쥐면 눈빛만은 30 청년처럼 형형했다. 그는 17 나이에 이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배웠고 65해를 이 자리에서 쇠를 두드리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대장 어른이라 불렀다. 그해 여름 최경만의 대장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평생 그가 만든 것은 낙과 호미, 괭이와 쟁기날 같은 농기구뿐이었다.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무뎌진 날을 갈아달라 하면 갈아주고 새로 하나 맞춰달라 하면 맞춰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화려한 것도 값비싼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흙을 파고 곡식을 베는 데 쓰이는 손에 잡히면 편안한 쇠붙이들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최경만은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밤이 깊으면 대장간 안에서 풀무 소리가 들렸다. 붉은 불빛이 창틈으로 새어나왔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 들여다보니 노인은 낫도 아니고 호미도 아닌 길고 얇은 칼 하나를 두드리고 있었다. 대장 어른, 이거 누가 주문한 거요? 이장이 묻자 최경만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아무도 안 시켰네. 그럼 왜 만드는 거요?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노인은 대답 대신 모루 위에 쇳덩이를 다시 두드렸다. 쩡쩡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이장은 더 캐묻지 못하고 돌아섰다. 최경만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사실 최경만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은 2달 전이었다. 간에 손 쓸 수 없는 병이 자리 잡았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의사가 앞으로 반년, 길어야 8달이라 했을 때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문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최경만은 대장간 구석에 있던 낡은 괴짝을 꺼냈다. 먼지 쌓인 그 괴짝 안에는 그가 평생 아껴온 쇠붙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녹슬고 낡은 자루가 다 다른 끌이었다. 보통 대장장이가 쓰는 연장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오래되고 낯선 물건이었다. 그는 그 끌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았다. 누군가는 노인이 정신이 흐려진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자기 관 속에 넣을 물건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 했다. 개 중에는 오래전 집을 나간 아들 태영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최경만은 누구에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수님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 태영은 25 되던 해에 도시로 떠난 뒤로 발길을 끊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라는 사실을 태영은 젊은 시절 내내 부끄러워했다. 손에 검댕을 묻히고 사는 아버지와 도시에서 넥타이를 메고 사는 자신의 삶 사이에 태영은 스스로 선을 그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은 지 벌써 여러 해였다. 최경만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혼자 남은 대장간에서 그는 매일 새벽 풀무에 불을 지피고 하루를 시작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날이 잦아졌고 숨이 차서 망치를 몇 번 내리치고 나면 한참을 쉬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이상한 칼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다. 칼의 모양은
여느 식칼과도 낫과도 달랐다. 날은 길고 가늘었으며 손잡이 부부는 유난히 정성 들여 다듬어지고 있었다. 최경만은 그 칼을 만드는 동안 유독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도 그는 모루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옆얼굴에는 65년 세월의 그 흐름과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 있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낡은 끌을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이 끌을 처음 손에 받았던 어느 겨울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시절 전쟁이 온 나라를 휩쓸던 그의 겨울의 일이었다. 읍내 사람들은 최경만의 대장간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저 집 대장 어른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산다고. 실제로 최경만은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낮값을 반값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이 흔했다. 그런 그를 두고 아내 수님은 살아생전 당신 그러다 우리 애 학비도 못 대겠다며 잔소리를 하곤 했지만 정작 수님도 남편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최경만을 가르쳤던 스승은 딱 한 가지를 그에게 당부했다. 쇠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두드린 만큼 정성 들인 만큼 날이 선다고,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최경만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그가 만든 낫과 호미는 다른 대장간 물건보다 조금 비쌌지만 한번 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다. 날이 오래가고 손에 착 감기는 손잡이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아무도 청하지 않은 칼을 만들기 시작하니 읍내에 소문이 안 날 리 없었다. 장터에서 만난 안악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다. 그 집 대장 어른, 요새 좀 이상하시대. 병원 다녀오시고부터 그런다며? 자식도 없이 늙어가니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 게지. 최경만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었지만 태영이 발길을 끄는 지하도 오래되어 마을 사람들 기억에서도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최경만 자신도 이제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조용히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대장간의 불빛은 유난히 붉었다. 풀물을 밟는 최경만의 다리는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지만 쇳덩이를 불 속에 넣고 꺼내는 손놀림만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모루 위에 올리고 망치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두드려 나갔다. 불티가 튀어오를 때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칼의 형태가 조금씩 잡혀갔다. 날은 곱고 매끄러웠으며 손잡이 부분에는 원래 없던 무늬가 새겨지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래된 글자 하나를 새기는 듯한 손놀림이었다. 최경만은 그 글자를 새기는 동안 유독 손이 떨렸다. 늙어서 떨리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떨리는 것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옆집에 사는 박씨 노인이 어느 날 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대장간 문을 두드렸다. 최경만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지만 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대신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내주며 딴 이야기만 나누었다. 박 씨는 결국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길의 문틈으로 슬쩍 본 최경만의 표정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오래 묵혀온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최경만은 그 밤 다시 홀로 남아 낡은 끌을 손에 쥐었다. 손잡이가 다 닳아 반질반질해진 그 끌은 그의 손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견뎌온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괴짝 속 헝겊 위에 눕혀놓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늦은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대장간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종이 나직이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최경만의 기억은 70년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포성이 멀리서 울리던 어느 겨울 산길로 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유독 차가웠던 어느 새벽, 최경만은 대장간 문을 열기 전 잠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별이 몇 점 남아있는 새벽 하늘이었다. 그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았다. 의사가 말한 8달. 그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는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 어제 두드리다 만 칼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직은 형태만 겨우 잡힌 거친 쇳덩이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그의 온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화로에 다시 불을 지피며 생각했다. 이 불씨가 꺼지기 전에 반드시 이 칼을 완성해야 한다고. 1950년 겨울이었다. 12살 경만은 피난민 대열 속에서 부모를 잃었다. 포성이 산 너머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그해 마을 사람들은 짐을 등에 지고 남쪽으로 걷고 걸었다. 경만의 부모는 어린 그를 데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대열에 섞여 있었다. 눈발이 날리는 산길에서 사람들은 밀리고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포탄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그날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들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경만은 어머니 손을 놓쳤다. 눈밭에 넘어져 대굴대굴 구르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포성뿐이었다. 경만은 그날부터 사흘을 산속을 헤맸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다.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고 배는 텅 비어 걷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는 나무 뿌리를 캐 먹고 얼음을 깨 물을 마시며 걸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흘째 되던 밤, 경만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에 주저앉았다. 몸이 점점 무뎌지고 눈꺼풀이 무겁게 감겨왔다. 그것이 얼어 죽어가는 신호라는 것을 어린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잠이 쏟아질 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이복에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안 돼. 거친 손이 그의 뺨을 두드렸다. 경만이 겨우 눈을 떴을 때 흐릿한 시야 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낡은 무명옷의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댕 같은 것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그는 경만을 등에 업고 근처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 남자는 원래 이 근방 대장간에서 일하던 대장장이었다. 전쟁통에 피난길에 나섰다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오두막 안에서 불을 지피고 얼어붙은 경만의 손발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 녹여주었다. 남은 양식 중 마지막 한 줌의 좁쌀로 죽을 끓여 먹였다. 경만은 그 죽 한 그릇을 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경만은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만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했던지 경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사흘을 그 오두막에 머물며 경만의 몸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남자는 자신을 조성래라 소개했다. 그는 대장장이답게 손이 크고 두꺼웠지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밤이면 그는 품속에서 작은 끌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곤 했다. 경만이 그것이 무엇이냐 묻자 조성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 스승이 나한테 준 거란다. 대장장이한테는 이런 연장 하나가 평생 밥줄이지. 너도 나중에 손재주가 있으면 이런 거 하나쯤 가져봐야지. 경만은 그 말을 들으며
반짝이는 끌의 표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어린 소년에게 그 낡은 쇠조각은 이상하게도 눈부셔 보였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조성래는 경만을 데리고 근처 마을로 내려갔다. 다행히 그곳에는 먼저 피난 온 사람들 중 경만을 알아보는 이가 있었다. 그 사람을 통해 경만은 뿔뿔이 흩어졌던 친척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조성래는 경만을 그 친척에게 데려다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갈 길을 가야지. 몸성이 잘 자라거라. 경만은 그때 처음으로 낯선 어른의 등에 대고 큰절을 올렸다. 조성래는 허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그 작은 끌을 꺼내 경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지고 있거라.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때 이끌 생각을 하려무나. 사람이 사람한테 진 빚은 꼭 그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어도 된단다. 다른 사람한테라도 흘려보내면 그게 갚는 거야. 경만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끌을 품에 꼭 안았다. 조성래는 그렇게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그것이 경만이 조성래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훗날 어른이 된 경만은 그날의 기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 대장장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어쩌면 그날 조성래의 손에서 느낀 온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대장간을 차리며 그 낡은 끌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언젠가 조성래를 다시 만나면 이 끌에 대한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경만을 거두어 준 친척은 부산 근교에서 작은 농사를 짓던 외삼촌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외삼촌 내외도 자기 자식들 건사하기가 벅찼다. 경만은 12살 나이에 남의 집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마다 소죽을 끓이고 바치를 거들고 겨울이면 땔감을 해다 날랐다. 배불리 먹는 날보다 굶주리는 날이 많았지만 그는 그 시절을 견뎌냈다. 밤이 되면 경만은 이불 속에서 몰래 그 끌을 꺼내 만졌다. 손잡이의 나뭇결, 날 끝에 차가운 감촉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는 조성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람이 사람한테 진 빚은 다른 사람한테라도 흘려보내면 갚는 거야. 어린 경만에게 그 말은 알 수 없는 주문 같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뜻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난 뒤 경만은 17 나이에 외삼촌 집을 나와 홀로 살기를 찾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조성래를 처음 만났던 그 산골 근방이었다. 혹시나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여러 마을을 수소문한 끝에 경만은 조성래가 살았다는 작은 읍내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반가운 재회가 아니었다. 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조성래는 경만을 구해준 그의 겨울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피난길에 얻은 병이 깊어져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어린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조성래가 세상을 뜬 뒤 먼 친척 집으로 보내져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경만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혜를 갚을 대상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조성래가 살았다는 집터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집터 마당에 서서 경만은 품속의 끌을 꺼내 오래도록 쥐고 있었다. 그날 경만은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이 대장장이가 되면 조성래의 핏줄을 찾아 이 끌에 걸맞은 칼 한 자루를 만들어 주겠노라고. 비록 그것이 언제가 될지, 그 핏줄이 어디에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다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란 다짐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다.
경마는 대장간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고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동안 그 다짐은 조금씩 일상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고 대장간을 꾸려가는 일이 벅찼다. 조성래의 딸을 찾아 나설 여유도 방법도 없었다. 세월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갔다. 그럼에도 그 낡은 끌만은 경만의 손을 떠난 적이 없었다. 대장간 한 구석 괴짝 속에 그는 그것을 늘 소중히 간직했다. 이따금 밤늦게 홀로 남아 그 끈을 꺼내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갚지 못한 빚 하나를 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다. 그리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남은 나를 헤아리게 된 지금에서야 경마는 비로소 그 오래된 다짐을 되새기고 있었다. 훗날 경마는 종종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생각하곤 했다. 조성래가 자신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자신은 그 눈밭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 대장간도, 수님과의 인연도, 태영이라는 아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이를 때마다 경마는 조성래에게 진 빚이 단순한 목숨값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빚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곤 했다. 경마는 그 이후로도 낯선 이들에게 받은 작은 친절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는 일도 그에게는 모두 조성래에게서 배운 그 마음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늘 되뇌었다. 큰 은혜는 큰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들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으로 갚아지는 것이라고. 경만이 최가 대장간의 문을 연 것은 23살 되던 해였다. 전쟁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그에게 대장간 일을 가르쳐 준 것은 부산 어느 철공소의 늙은 장인이었다. 경만은 그 밑에서 6년을 배웠다. 처음에는 풀무질부터 시작해 쇠를 달구는 법, 두드리는 법, 담금질하는 법을 하나씩 익혔다. 손에 화상을 입고 물집이 잡히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그는 단 하루도 대장간을 떠나지 않았다. 스승은 그런 경만을 눈여겨보았다. 너는 손끝에 인내가 있다. 스승이 그에게 남긴 유일한 칭찬이었다. 경만이 독립할 즈음 스승은 그에게 오래된 모루 하나를 물려주었다. 그 모루는 지금도 최가대장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강원도 산골 읍내에 터를 잡은 것은 우연이었다. 그가 떠돌던 길에 하룻밤 묵어가려 들른 곳이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는 대장간이 없었다. 밭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낚아라 줄 곳이 없어 이웃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만은 그 자리에 눌러앉기로 했다. 처음 몇 해는 지독히 가난했다. 손님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대장간 문을 열어놓고도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그래도 경만은 정직하게 일했다. 나를 대충 갈아 파는 법이 없었고 값을 속이는 법도 없었다. 그 정직함이 조금씩 소문이 나며 인근 마을에서도 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29 되던 해 경만은 이웃 마을 처녀 수님과 혼인했다. 수님은 밝고 다부진 성격의 여인이었다. 남편이 새벽부터 밤까지 대장간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녀는 집안 살림과 텃밭, 농사를 도맡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 태영이 태어난 것은 혼인 이듬해였다. 경만은 태영이 태어나던 날 처음으로 대장간 문을 닫고 하루를 쉬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신과 달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경만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 우직한 손과 검댕 묻은 앞치마뿐이었다. 태영이 자라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 대장장이라며 손에서 쇠냄새 나겠다고 놀릴 때마다 태영은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마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면서도 어떻게 다독여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에 내는 법이 서툴렀다. 그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기고 밥을 먹이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다. 태영이 중학생이 되던 해 대장간에 큰 불이 났다. 원인 모를 화재로 작업장 절반이 타버렸고 경마는 그것을 복구하느라 몇 년을 빚에 시달렸다. 그 시절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태영은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지도 새 옷을 사 입지도 못했다. 그 시절의 결핍은 태영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다. 고등학교를 마친 태영은 도시로 나가 대학에 진학했다. 등록금은 경만이 대장간을 담보로 빚을 내어 마련했다. 태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 낡고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도시의 한 회사에 취직했고 그때부터 고향에 내려오는 발길이 조금씩 뜸해졌다. 수님은 그런 아들을 두고 늘 서운해했다. 명절에도 안 오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냐며 눈물을 훔치곤 했다. 경마는 아내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태영을 이해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라면 그것은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에게 넉넉한 삶을 주지 못한 탓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태영이 30을 넘기고 도시에서 결혼을 했을 때 경만과 수님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나중에야 소식을 전해 들은 수님은 며칠을 알아누웠다. 경만은 그런 아내 곁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그렇게 부자간의 거리는 세월과 함께 점점 멀어져 갔다. 명절 인사 전화도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끊겼다. 경만은 그런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이면 홀로 대장간에 앉아 낡은 끈을 매만지며 생각했다. 조성래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따뜻함을 정작 자신은 제 아들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수님이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 늦가을이었다. 몇 해째 알아오던 지병이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실려간 지 보름 만이었다. 경마는 그때도 태영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태영은 장례식 마지막 날에야 얼굴을 비췄다. 그마저도 문상객들과 몇 마디 나누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경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화도 나지 않고 그저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수님을 보내고 난 뒤 경마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아침이면 여전히 대장간 문을 열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수님이 늘 앉아있던 부엌 의자를 볼 때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안쓰럽게 여겨 때때로 반찬을 나눠주거나 말벗이 되어 주었다. 경마는 아내가 떠난 뒤에도 대장간 일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낫을 갈고 호미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가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쇠를 두드리는 동안만큼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도 아들과 멀어진 서운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마는 우연히 낡은 사진첩을 정리하다 태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다. 대여섯 살쯤 된 태영이 대장간 앞에서 아버지의 망치를 흉내내며 놀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시절 태영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 우리 아버지는 쇠도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이야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어린 태영의 목소리가 경만의 귓가에 아련히 되살아났다. 언제부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 경만은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은 태영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대장장이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기도록 아이를 몰아간 탓일지도 몰랐다. 혹은 자신이 조금 더 넉넉한 살림을 마련해 주었더라면 아들이 그렇게까지 그 삶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랐다. 경마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대장간 벽에 걸어 두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묻곤 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경마는 그때마다 짧게 그렇다고만 답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을 걸어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움의 표시였다. 세월이 흐르며 경만의 몸도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65해를 쇠화불 앞에서 보낸 몸이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굽어갔으며 눈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대장간 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이어져 있는 유일한 끈이었고 조성래에게서 받은 다짐을 지키는 마지막 자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만은 매년 태영이 생일이 되면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손수 만들어 상에 올렸다. 아무도 찾아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상을 차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함께 눈물 짓곤 했다. 수님이 떠난 뒤로도 경만은 그 오래된 습관을 홀로 이어갔다. 그것은 그가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경만은 훗날 종종 생각했다. 태영이 어린 시절 부끄러워했던 것은 어쩌면 대장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아니라 가난이 주는 위축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만약 자신이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 태영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의 손을 자랑스러워하며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경만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하루 앞으로 돌아가곤 했다. 후회는 쇠를 두드리는 것으로만 잊을 수 있었다. 경만은 그 시절 대장간 일이 끝난 밤이면 종종 태영이 잠든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곤 했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낮 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하다. 태영아,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말은 끝내 아들의 귀에 닿지 못한 채 오랫동안 경만의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 2달 전 경만은 오래전부터 이따금 느껴오던 복부의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읍내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 의사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그를 도시의 큰 병원으로 보냈다. 며칠에 걸친 검사 끝에 경만은 담당 의사 앞에 앉았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병명을 설명했다. 간에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퍼져 있으며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8달, 짧으면 반년이라 했다. 경만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다. 그럼 지금처럼 지내도 되는 거요? 무리만 하지 않으신다면요. 통증이 심해지면 약으로 다스리시고요. 경만은 알겠다고 답한 뒤 병원을 나섰다. 대합실 의자에 잠시 앉아 그는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지나갔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지나갔다. 세상은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산과 논밭이 스쳐 지나갔다. 경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80평생을 되짚어 보았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 낯선 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 대장장이가 되어 평생을 쇠와 씨름한 산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과는 멀어진 노인. 그 모든 세월이 차창 밖 풍경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경만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장간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낡은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끈을 꺼냈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어 끈의 표면에 은은하게 부딪혔다. 경마는 그 끈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다짐을 떠올렸다. 조성래의 핏줄을 찾아 은혜를 갚겠다던 그 다짐.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워서 중년에는 대장간과 가족을 건사하느라, 노년에는 아내의 병수발을 하느라 그는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길 겨를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미련인지 경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조성래의 딸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살아있기는 한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경만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절박함이 자리 잡았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평생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설령 조성래의 딸을 끝내 찾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은혜에 값사는 칼 한 자루는 만들어 두어야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성이라고. 그날 밤부터 경만은 대장간 구석에 세워둔 특별한 쇳덩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최상급 강철 조각이었다. 스승은 그것을 건네며 말했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써라. 경만은 그 강철을 50년 가까이 쓰지 않고 아껴두었다. 낫이나 호미를 만들 때는 늘 다른 쇠를 썼다. 이 강철만은 언젠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이제 그 순간이 왔다고 경만은 생각했다. 그는 강철 조각을 화로에 넣고 오랜만에 온 정신을 집중해 불의 색을 살폈다. 쇠가 붉게 다시 주황빛으로 마침내 하얗게 달아오르는 과정을 그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모루 위에 그것을 올려 두드리기 시작했다. 쩡쩡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밤 이후로 경만은 매일 밤 그 칼을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쉬어야 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작업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가장 뜻깊게 쓰는 방법이라 여겼다. 병이 그를 갉아먹는 속도보다 칼이 완성되어 가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기를 그는 매일 밤 마음속으로 빌었다. 낮 동안에는 평소처럼 낫과 호미를 손보고 손님을 맞았다. 아무도 그의 병을 알지 못했다. 경만은 일부러 병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 태영에게는 더더욱 알리고 싶지 않았다. 동정으로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낮에는 일상을, 밤에는 비밀스러운 작업을 이어가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마을에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최경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읍내보건소 소장 김 선생은 경만과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큰 병원의 진단 결과를 전해 듣고 몸소 대장간을 찾아왔다. 어르신, 이러다 큰일 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죠. 경만은 화로 앞에서 손을 놀리며 대답했다. 김 선생, 나는 평생 대장간에서 살았네. 이제 와서 쉬라 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갈 것 같아. 김 선생은 더 말리지 못하고 물러섰다. 대신 그는 경만에게 진통제 몇 알을 놓고 갔다. 통증이 심해지면 꼭 먹으라는 당부와 함께였다. 경만은 그 약을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지만 좀처럼 손을 대지 않았다.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남은 시간 동안 맑은 정신으로 그 칼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통증보다 더 강했다. 밤마다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경만은 종종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특히 수님이 살아있었다면 이 일을 뭐라 했을까 생각했다.
수님은 살아생전 남에게 퍼주기 좋아하는 남편을 타박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 씀씀이를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다. 당신은 참 미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미련함이 당신 아니겠어. 수님이 웃으며 했던 그 말이 경만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다. 경만은 수님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잠시 앉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임자, 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 해보려 하네. 오래전에 진 빚, 이제라도 갚아야 할 것 같아서. 대답 없는 사진 속 수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경만은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대장간으로 향했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1시간을 두드리면 30분을 쉬어야 했다. 손끝의 감각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더딤 속에서 묘한 평온을 느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서둘러 만들어야 했던 물건들이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롯이 정성만을 쏟을 수 있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한 여유였다. 그는 날의 곡선을 몇 번이고 다시 다듬었다. 손잡이에 새기는 글자도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새겼다. 완벽을 기하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칼 한 자루에 자신의 평생을 눌러 담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성래에게 받은 은혜, 수님과 함께한 세월, 태영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쇳덩이 안에 새겨지고 있었다. 경만은 이따금 작업을 멈추고 화로의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지나온 80평생의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얼어붙은 눈밭에서 자신을 업어주던 조성래의 등, 혼인식 날 수줍게 웃던 수님의 얼굴, 갓 태어난 태영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무게,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 그의 손끝을 통해 쇳덩이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문득 경만은 언젠가 수님이 병상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남긴 마음만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은 유독 가슴 깊이 사무쳤다. 그는 자신이 남길 마음이 과연 무엇일지 헤아려 보았고 그 답은 지금 그의 손끝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는 이 칼 한 자루에 담기고 있었다. 읍내 어귀의 작은 밥집 하나가 새로 문을 연 것은 초여름 무렵이었다. 원래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 자리에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혼자 들어와 식당을 차렸다. 간판에는 다정식당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걸렸다. 경만은 처음에는 그 식당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대부분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했고 밖에서 밥을 사 먹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그날은 작업에 몰두하느라 끼니 때를 놓쳐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허기를 느꼈다.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읍내로 나가 밥 한 끼를 사 먹기로 했다. 다정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경만을 맞은 것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젊은 여인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뭐 드릴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다. 경만은 백반 하나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식당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여인이 직접 그린 듯한 소박한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음식을 나르던 여인의 손을 보는 순간 경만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손등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치와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반찬 그릇을 내려놓을 때 손목을 살짝 꺾는 그 동작. 그것은 놀랍도록 조성래가 죽 그릇을 건네주던 그 옛날의 손짓과 닮아 있었다. 경만은 애써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다. 벌써 70년도 더 된 기억이었다.
게다가 그가 조성래를 만난 것은 단 며칠뿐이었으니 그 기억이 정확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밥을 먹는 내내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 여인에게 향했다. 식사를 마친 경마는 계산을 하며 슬쩍 물었다. 아가씨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소?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저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 근방 어디쯤 사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거든요. 경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아버지 성함이 혹시 아시오?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다. 조자, 석자. 네, 자 쓰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물으세요? 경만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이름을 쓰는 이가 있어서 말이오. 경만은 그렇게 얼버무리고 식당을 나섰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 이름, 그 손짓, 그 흉터.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다. 그날 밤, 경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몇 번이고 낡은 끈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낮에 만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는 다음 날 다시 식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경만은 아침 일찍부터 다정식당 앞을 서성였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선 그를 보고 여인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경만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서연이에요. 조서연. 경만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조서연. 조성래의 손녀. 틀림없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경만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물 한 잔을 더 채워주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경만은 그날 식당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67년 만에 그는 마침내 갚아야 할 은혜의 대상을 찾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경만은 거의 매일 다정식당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서연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서연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서연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했다. 할아버지 조성래의 얼굴은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아있을 뿐 직접 뵌 기억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마저 서연이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서연을 키우다 몇 해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서연에게 남은 것은 몸에 밴 생활력과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조리법 몇 가지뿐이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손맛은 타고났나 봐요. 어디를 가든 밥집 하나는 굶지 않고 차릴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경만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단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서연이 이 읍내에 정착하게 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다 우연히 빈 가게를 발견하고 자리를 잡은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 자신의 뿌리가 닿아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경만은 몇 번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 할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고. 나는 67년째. 그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려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 서연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 은혜는 조용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조성래가 그날 밤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를 구해 주었듯이. 대신 경마는 서연의 식당에 소소한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부엌칼이 무뎌졌다며 손봐 주었고 문짝이 삐걱거린다며 손수 경첩을 고쳐주었다. 서연은 그런 경만을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했다. 어르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오히려 밥값을 못 받는 기분이에요. 경만은 그저 허허 웃으며 답했다. 늙은이가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마시게.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정이 쌓여갔다. 서연은 경만을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경만은 그런 서연을 보며 뒤늦게 손녀를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굳혔다. 완성해 가고 있는 그 칼이야말로 서연에게 전할 가장 뜻깊은 선물이 되리라고. 밤이 되면 경만은 더욱 정성을 다해 칼을 다듬었다. 이제 그 칼은 단지 옛 은혜를 갚기 위한 물건을 넘어 서연이 식당 일을 하며 오래도록 편히 쓸 수 있는 좋은 칼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는 손잡이의 균형을 몇 번이고 다시 잡았고 날의 두께와 무게를 조리용으로 알맞게 조정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정표가 아니라 서연의 앞으로의 삶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경만은 그날 밤 대장간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화로 앞에 앉아 있었다. 67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하나의 우연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낡은 끈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조 선생, 내가 드디어 찾았소. 대장간 안에는 그의 낮은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경만은 이후 며칠 동안 서연에 대해 더 알아갈 방법을 조심스레 궁리했다. 직접 캐묻는 대신 그는 자연스레 식당에 자주 드나들며 서연의 이야기를 하나둘 귀담아 들었다. 그녀가 무심코 흘리는 말 속에서 경만은 조성래의 흔적을 하나씩 더 확인해 나갔다. 서연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야무진 손맛도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씨도 놀랍도록 조성래를 닮아 있었다. 서연 역시 그 무렵부터 경만을 조금씩 더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경만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연스레 마음을 열어갔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경만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다. 병원에서 예고한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다. 통증이 잦아지는 밤이 늘었고 서랍 속에 넣어둔 진통제에도 점점 자주 손이 갔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정식당에 들렀다. 서연은 어느새 경만이 오는 시간에 맞춰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겨두게 되었다. 경만도 그런 서연의 마음 씀씀이에 하루하루 정이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뜸한 시간에 경만은 서연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다. 서연이 문득 물었다. 어르신은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경만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꼭 오래 알아야만 생기는 게 아니더구먼. 나도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이 익었어.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경만은 몇 번이고 조성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다 그때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 그는 여전히 그 진실을 지금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만은 오랫동안 자신과 씨름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은 정말 서연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죽음을 앞둔 내가 위안을 얻고 싶어서인가. 그는 조성래가 자신을 구해 주었을 때를 떠올렸다. 조성래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선의를 베푸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린 경만을 돌보아 주었을 뿐이다. 다른 사람한테라도 흘려보내면 그게 갚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생색을 내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었으리라고. 경만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정체를, 그리고 조성래와의 인연을 굳이 서연에게 밝히지 않기로. 대신 그 칼을 완성해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전하기로. 서연이 그것을 그저 다정한 이웃 노인의 선물로 받아들여도 좋았다. 진실은 굳이 밝혀지지 않아도 은혜는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만의 몸은 그의 결심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대장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다. 다행히 마침 낯을 찾으러 온 이웃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병실에 누운 경만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손잡이의 마무리 작업과 나를 세우는 마지막 공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병상에서도 손을 꼼지락거리며 마음속으로 남은 작업을 되짚었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경만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을 강행했다. 집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네. 그는 그렇게만 말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통증 관리에 필요한 약과 주의 사항을 몇 번이고 당부한 뒤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경만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다시 대장간에 앉았다. 서연에게는 몸이 좀 안 좋아 며칠 쉬었다고만 짧게 둘러댔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죽 한 그릇을 싸들고 경만의 집까지 찾아왔지만 경만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맞았다. 그날 밤 경만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숫돌에 날을 가는 그의 손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오가며 그는 나를 세웠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칼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렇게 밤을 새워 작업한 끝에 마침내 날이 완성되었다. 경만은 완성된 칼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창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나를 비춰보았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그 칼은 그가 평생 만들어온 어떤 물건보다도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손잡이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은은, 은의 자였다. 화려한 장식도, 긴 문구도 없이 그저 그 한 글자만이 손잡이 끝자락에 조용히 새겨져 있었다. 경만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칼을 서연에게 전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경만의 몸은 이미 그 스스로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손이 떨려 물건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고 며칠 사이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만은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칼을 조심스레 헝겊에 싸서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성래에게서 받은 낡은 끌도 함께 넣었다. 상자 뚜껑을 닫으며 경만은 문득 이 물건을 자신이 직접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누군가 대신 이 상자를 서연에게 전해 주어야 했다. 그 순간 경만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아들 태영이었다. 오랜 세월 소원했던 부자 사이였지만 이 마지막 부탁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태영에게 맡기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아들과의 마지막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경만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다.
경마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낡은 수첩을 꺼내 태영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몇 년 전 수님의 장례식 때 받아 적어둔 번호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경만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것이 수님의 첫 기일 무렵이었으니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새삼 아득하게 느껴졌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듯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경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나다. 아버지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영도 예상치 못한 전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경만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나 한번 듣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다시 침묵이 흘렀다. 경만은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아들이 동정심에서 달려올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스스로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려웠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태영의 물음에 경만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아니다. 그냥 늙어서 그렇지. 별일 없으면 됐다. 끊으마. 경만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만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 벅찬 마음을 안고 나무 상자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언젠가는 이 상자와 함께 진실을 전할 날이 오리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만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경만은 미처 알지 못했다. 경만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아진 그 목소리 속에서 그는 세월이 흐른 만큼 아들도 나이 들었음을 새삼 느꼈다. 언젠가 다시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많은 말을 나누고 싶다고 경만은 조용히 소망했다. 퇴원 후 며칠 경만은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서랍 속 진통제를 삼키면서도 그는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약만 조심스레 복용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오롯이 이 마지막 작업에 바치겠다는 그의 조용한 결기였다. 태영은 아버지와의 짧은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힘이 없었고 말끝이 자주 흐려졌다. 태영은 애써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태영은 아내에게 그 통화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연락 안 하신 지 몇 년 됐다며. 갑자기 왜 전화를 하셨을까? 태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한편 경만은 전화를 끊은 이후에도 칼을 전할 방법을 계속 고민했다. 그는 상자를 대장간 가장 안전한 자리에 숨겨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짧은 편지 한 장을 써두었다. 편지에는 조성래와의 인연, 67년 전의 그 겨울밤, 그리고 서연에게 이 칼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상자 안, 칼과 끌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만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새벽녘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행히 그날따라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이장이 대장간 앞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이장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경만은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경만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가족은 도시에 사는 아들 태영뿐이었다. 이장은 수첩에 적어두었던 태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 최경만 어르신 아드님 되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태영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며칠 전 통화 때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사에 급히 휴가를 신청하고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병원에 도착한 태영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경만의 상태를 설명했다. 환자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기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통증 관리와 안정이 최선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영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말기라니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병을 앓고 계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이 가족분들께 알리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태영은 그 순간 며칠 전 걸려온 전화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끝내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목소리만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다. 태영은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세월 아버지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장장이라는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어린 시절, 명절에도 찾지 않았던 무심한 세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서둘러 자리를 떴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내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들어가 봐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태영은 눈물을 삼키며 마침내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경만은 몇 주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링거 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얕은 숨을 쉬고 있었다. 태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태영의 목소리에 경만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 아들의 얼굴이 들어오자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태영이 왔구나. 태영은 아버지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예전에 그 억세고 단단하던 손이 아니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 손을 만지며 태영은 참았던 눈물을 결국 쏟아내고 말았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경만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답했다. 내가 걱정할까봐 먼 길 오게 하기도 미안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아버지. 경만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그는 애써 입을 열었다. 아니다. 내가 너한테 넉넉한 걸 못 줘서 그게 미안했지. 너를 원망한 적 없다. 태영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자신,
도시로 떠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서둘러 자리를 떴던 자신의 모습이 뼈아프게 떠올랐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부자의 흐느낌만이 낮게 울렸다. 창밖으로 저물어 가는 여름해가 병실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두 부자의 모습을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한참 후 경마는 힘겹게 손을 들어 태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그리움과 이제야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안도감이 함께 어려 있었다. 태영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태영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뭐든지 할게요. 경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태영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오래된 비밀이었다. 담당 간호사가 잠시 들어와 링거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다. 태영은 그 짧은 순간에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저녁 회진을 도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창밖 하늘은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다. 태영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대장간 앞마당에 앉아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갓 만든 낫 하나를 태영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다. 이거 봐라, 태영아. 쇠도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날이 서는 거야. 어린 태영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 여겼었다. 그 순수했던 마음이 언제부터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는지 태영은 이제야 아프게 되짚어 보고 있었다. 경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내가 어릴 적에 전쟁통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태영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태영이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간 뒤 태영은 잠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마음을 추슬렀다. 아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아버님 곁에 있어 드릴 수 있잖아요. 태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곁을 온전히 지키는 것뿐이었다. 경마는 눈을 뜬 채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몇 년 사이 부쩍 나이 든 아들의 얼굴에서 그는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세월은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다. 태영의 아내는 병실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남편이 뒤늦게라도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에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그녀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종종 아버님께 연락드리라 권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돌리곤 했었다. 이제야 그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두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경마는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12살 겨울 피난길에서 부모를 잃고 산속을 헤매다 죽어가던 순간 낯선 대장장이 조성래가 그를 발견해 등에 업고 오두막으로 데려간 일, 사흘간 함께 지내며 받았던 온기와 헤어지던 날 건네받은 낡은 끌, 다른 사람한테라도 흘려보내면 그게 갚는 거야 라던 그 말. 태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을 마주하고 있었다. 대장장이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유독 마음을 쓰던 이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이야기에 있었다. 그 후로 그분을 찾아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남은 건
어린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 소식이 끊겼어. 경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딸의 손녀를 찾았다. 이 마을에 식당을 하는 서연이라는 아가씨야. 태영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밤에 아버지가 이상한 칼을 만드신다던 소문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경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평생 아껴둔 강철로 칼 한 자루를 만들었다. 그 은혜에 값하는 물건을 남기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경마는 떨리는 손으로 태영의 손을 꼭 붙잡았다. 태영아, 그 상자가 대장간 화로 뒤편 벽돌 밑에 숨겨져 있다. 그 안에 칼과 끌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어. 내가 그걸 찾아서 서연이한테 전해 주었으면 한다. 태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이름은 밝히지 마라 다오. 그냥 조용히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아이가 굳이 이 늙은이한테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태영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성정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꼭 전할게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경마는 그제야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태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아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나는 여한이 없다.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완연한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태영의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두 부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경마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태영은 밤새 병상 곁을 지키며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주름진 그 얼굴 위로 평생 쇠를 다루며 살아온 한 사람의 고든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경만의 상태는 다시 위중해졌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레 일렀다. 태영은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요청하고 병실을 떠나지 않은 채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른 새벽, 최경만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82해의 생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는 일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최경만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를 오래도록 알고 지낸 이웃들은 저마다 그와의 추억을 나누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장은 조문객들 앞에서 최경만이 평생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크고 작은 선행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를 기렸다. 태영은 상주 자리를 지키며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지인들로부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낮값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흉년이 든 해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곡식을 보태 주었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태영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는 태영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 장례를 마친 뒤 태영은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대장간에 홀로 남았다.
함석 지붕 아래 오랜 세월 손때 묻은 연장들과 모루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태영은 그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린 시절 이곳에서 아버지의 망치질 소리를 들으며 뛰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가 말한 화로 뒤편 벽돌을 찾아 조심스레 들춰보았다. 과연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는 낡았지만 정성스레 다듬어져 있었고 뚜껑에는 작은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태영은 그 상자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한참을 대장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온 정성을 다해 만든 그 물건이 이제 자신의 손을 거쳐 누군가에게 전해질 차례였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대장간 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영은 문득 다정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저녁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서연의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다. 태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았다던 그곳, 그리고 그토록 정성을 다해 은혜를 갚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태영은 곧바로 상자를 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동안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대장간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밤, 태영은 마침내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헝겊에 곱게 쌓인 칼 한 자루와 그보다 훨씬 낡고 오래된 끌 하나, 그리고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어린 글씨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태영이 병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손으로 눌러 적은 것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그저 흘러가는 마음으로 받아주면 된다. 이름은 몰라도 괜찮다. 다만 언젠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태영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흐느꼈다. 밤길을 걸으며 태영은 어깨에 짊어진 상자의 무게가 단순한 나무와 쇠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지켜온 다짐의 무게였고 이제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책임의 무게이기도 했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밤길을, 이 소읍 골목골목을 65년 동안 오갔을지 어렴풋이 헤아려 보았다. 태영은 대장간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화로 앞에 서서 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낡은 의자, 손때 묻은 망치, 벽에 걸린 크고 작은 연장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일깨웠다. 태영은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고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대장간 문을 나섰다. 며칠 뒤 태영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다정식당을 찾았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라. 식당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서연은 낯선 남자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식사하시게요? 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는 최경만 어르신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아, 대장 어르신. 그런데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태영은 그 물음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다. 세상에, 그럴 리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게 문짝도 고쳐주시고 그러셨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경만을 그저 다정한 이웃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이 깊이 들어 있었다. 태영은 그런 서연의 반응을 보며 아버지가 이곳에서 얼마나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서연 씨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태영은 품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곱게 다듬어진 칼 한 자루와 낡고 오래된 끌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먼저 칼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손잡이의 감촉이 유난히 손에 잘 맞았고 날은 정갈하게 벼려져 있었다. 손잡이 끝에 새겨진 작은 글자 은은 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서연은 이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태영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서연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0년 겨울 나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산속을 헤매다 죽어가고 있었소. 그때 한 대장장이가 나를 구해 주었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나눠 먹이고 사흘 밤낮을 돌보아 주었소. 헤어지던 날 그는 이 낡은 끌 하나를 내게 건네며 말했소. 사람이 사람한테 진 빚은 다른 사람한테라도 흘려보내면 갚는 거야 라고. 그 은인의 이름은 조성래였소. 훗날 나는 그가 나를 구해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오랫동안 마음의 빚으로 품고 살았소. 그러다 얼마 전 이 마을에서 그의 손녀인 그대를 만나게 되었소. 나는 평생 아껴온 강철로 이 칼을 만들어 그 오래된 은혜에 조금이나마 갚사고자 하오. 이름은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며 그대에게만은 진실을 전하고 싶었소. 부디 이 칼이 그대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오. 편지 끝에는 짧은 서명이 적혀 있었다. 최경만.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두 뺨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녀에게 이 편지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뿌리의 한 조각을 되찾아 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끌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 할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물건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닿은 순간이었다. 태영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근데 아버님은 왜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하셨을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건데. 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제가 아버지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남에게 베풀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거나 생색을 내는 법이 없으셨죠. 아마 서연 씨가 이 은혜에 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훔쳤다. 할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닮으셨네요. 얼굴 한번 못 본 사이인데도요. 태영은 그 말에 문득 마음이 뭉클해졌다.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었다. 이 칼 소중히 쓸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님께 꼭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겠네요. 태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버지는 아마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서연은 낡은 끌과 편지를 조심스레 상자에 다시 넣으며 칼만은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칼을 식당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걸어두고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레 꺼내 쓰기 시작했다. 평범한 부엌칼 하나가 이제는 한 사람의 생애와 은혜가 담긴 유품이 되어 있었다. 태영은 식당을 나서며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다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도 이제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영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대장간을 다시 찾았다. 텅 빈 작업장 안에는 여전히 쇠 냄새와 재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모루 앞에 서서 아버지가 평생 그 자리에서 두드렸을 무수한 쇳덩이들을 떠올렸다. 문득 태영의 눈에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들어왔다. 오래전 자신이 대장간 앞에서 아버지의 망치를 흉내내며 놀던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다. 태영은 그 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영은 그 사진을 조심스레 떼어 품에 안았다. 그리고 대장간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 낡은 작업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곳을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식당 창밖으로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창밖 저 너머 대장간이 있는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67년 전 눈 덮인 산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한 그릇의 편지와 한 자루의 칼로 자신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하늘 어딘가에 계실 할아버지와 최경만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태영이 돌아간 뒤 서연은 홀로 식당에 남아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그녀는 상자 속 낡은 끌을 몇 번이고 꺼내 매만지며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한 노인의 삶을 가만히 그려보았다. 창밖으로 늦은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식당 안에는 그녀의 낮은 흐느낌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경만이 세상을 떠난 지 한 해가 지났다. 그해 가을 최가 대장간은 다시 문을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화로 앞에 선 사람은 최경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태영이었다. 태영은 아버지가 떠난 뒤 도시의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대장간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텅 빈 대장간에 홀로 서서 아버지의 손때에 묻은 연장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던 그 순간 태영은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곳을 없애는 대신 자신이 이어가 보기로.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태영은 대장간 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어깨너머로 본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인근 도시의 오래된 철공소를 찾아가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부터 망치질을 익히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니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태영은 철공소 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태영은 조금씩 대장장에 손을 갖추어 갔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몇 번이고 손을 대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나타나를 쥐어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쇠도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날이 서는 거야.
다정식당의 서연은 그런 태영을 가장 먼저 응원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종종 대장간에 들러 태영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밥을 지어 나르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최경만이라는 한 사람을 매개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서로를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의지하게 되었다.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칼,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어찌나 손에 잘 맞는지. 다른 칼은 이제 못 쓸 정도예요. 서연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칼은 다정식당의 주방에서 가장 요긴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쓰이고 있었다. 태영은 대장간을 다시 열며 예전 아버지가 그러했듯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값을 깎아 주거나 때로 그냥 돌려보내는 일을 자연스레 이어갔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 되어갔다. 은혜한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었다. 대장간 벽에는 여전히 어린 태영이 아버지의 망치를 흉내 내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나란히 걸렸다. 태영이 처음으로 완성한 낫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두 사진 사이에는 35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해 겨울, 태영은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최상급 강철 한 조각을 구해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 언젠가 자신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 강철로 누군가를 위한 물건을 만들겠다는 마음이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누구를 위한 것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이제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문을 연 최가 대장간을 반겼다. 그들은 이제 태영을 두고도 그 집 대장은 참 사람이 좋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태영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아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고 계실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했다. 최경만이 죽기 전 만들었다던 그 이상한 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마을에 떠돌던 그 오랜 소문의 답을 아는 사람은 이제 태영과 서연, 단 두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답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성내에서 최경만으로, 그리고 이제 태영과 서연에게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늦가을 어느 오후, 태영은 대장간 문을 열어둔 채 낫 하나를 두드리고 있었다. 쩡쩡 하는 소리가 오래된 함석 지붕 아래 낮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65년 전 최경만이 처음 이 자리에서 망치를 들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끊긴 적 없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작은 읍내를 지키며 이어질 것이었다. 은혜란 원래 그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 다음 사람에게로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조용히 흘러가는 법이니까. 이듬해 봄, 태영과 서연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혼례식 날, 서연은 부케 대신 작은 천에 쌓인 물건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다름 아닌 최경만이 남긴 그 낡은 끌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님, 두 분이 이어주신 인연이니까요. 오늘 같은 날 곁에 두고 싶었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대장간 한편에 작은 방을 마련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다정식당은 여전히 서연이 운영했고 태영은 대장간 일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삶은 조성래와 최경만, 두 사람이 70여 년 전 겨울 산길에서 나누었던 그 짧은 인연 위에 자연스레 포개어져 있었다. 몇 해 뒤
두 사람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났다. 태영은 딸의 이름을 은서라 지었다. 은혜은, 상서로울 서. 할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았던 그 마음을 손녀의 이름에 담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은서가 자라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태영은 딸을 안고 대장간 앞마당에 섰다. 그리고 벽에 걸린 두 장의 낡은 사진, 어린 자신의 사진과 낯을 든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은서야, 이 다음에 크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꼭 들려줄게. 아주 오래전 겨울, 한 대장장이가 어린아이 하나를 구해준 이야기야. 그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거란다. 은서는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태영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아이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대장간 화로에서는 오늘도 붉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70여 년 전 조성래가 지폈던 작은 옹기에서 시작되어 최경만을 거쳐 이제 태영과 은서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마음이란 그렇게 꺼지지 않고 대를 이어 타오르는 불씨와 같은 것이었다. 그 칼은 누굴 위한 것이었나? 이제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웃으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태영은 대장간 앞에 작은 팻말 하나를 새로 세웠다. 원래 있던 최가 대장간 간판 아래, 그는 작은 나무판에 이렇게 새겨 넣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지만 태영은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평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팻말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리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신이 흘려보내야 할 작은 은혜 하나씩을 떠올리며 돌아갔다. 최경만이 남긴 것은 결국 칼 한 자루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마음 하나였다. 세월이 흘러 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태영은 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다정식당 주방을 구경시켜 주었다. 서연은 그 오래된 칼을 꺼내 은서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야. 언젠가 은서가 다 크면 이 칼에 얽힌 이야기를 전부 들려줄게. 은서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 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